자, 이제 여기서 자, 이거 볼게요. 올해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 판례 하나 여러분 맞춰보시는 거예요. 을이 자기 아버님을 여기다 이제 모시겠다고 하면서 먼 친척 갑한테 가서 부탁하니 갑이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근데 갑이 묘자리 쓰라고 하면서 치료를 갖다가 1년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주라. 더 많은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둘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땅 주인이 이렇게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을은 권리가 생겼죠.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근데 땅 주인은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 상관없이 땅은 팔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병이 이 땅을 샀어. 그러면 땅 주인 된 겁니다. 등기 받아서. 이때 병이 을한테 야 1년에 500씩 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줘야 되냐 이 말이지. 어때요? 줘야 돼요? 그거에 관련된 판례예요. 줘야 된다. 둘이 약정한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땅 주인한테 요 새 땅 주인한테도 줘야지. 약속한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출제됐고 사실은 요 판례가 이제 최근 판례가 돼서 기본사라 이런데 거의 반영이 안 됐던 판례예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선에 생각해 보면 아니 요리 약속했으니까 그죠? 땅 주인이 받겠다고 해도 이 사람이 500만 원 달라 1년에 그럼 이 사람도 줘야지.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판례가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지. 그게 올해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생기는 게 가만히 보면 요 세 가지 때문에 생긴다고 여기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던 분묘기지권, 갑의 승낙 얻어서 생겼던 분묘기지권은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 뭐 영구적 막 지구 끝날 때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죠 이게? 법이 없어. 그러니까 생겼다고 했는데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지? 언제까지? 요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밌어요 판례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요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갑의 승낙을 얻어서 을이 묘자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이 권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존속하는 거냐. 처음에 묘자를 쓸 때 요 승낙해 주는 사람이 20년간만 써라 그러면 20년 되는 거예요. 5년간만 써라 그러면 승낙해 주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치료는 1년에 500만 원씩 줘라 그럼 그렇게 되듯이 그럼 이 기간은 둘이 약속해서 정해요. 그 약속한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묘자리 좀 쓸게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친척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은데 묘자리 쓰세요 라고 한다고. 지려도 요구 안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묘자리 쓰세요 하시면 그럴 때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냐. 왜 이게 다툼이 생기냐면 상속이로죠 상속이. 그러면 여기하고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지만 벌써 아들대로 가게 되면 또 달라 입장이. 그래서 요 상속받은 사람이 이제 지금 많이 쓰셨잖아요 하면서 이제 철거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장 요구를 하는 때부터 이제 발생해요 분쟁이. 그러니까 분묘기권은 땅 주인하고 묘 주인이 막 싸우는 거야. 그 역사예요. 그렇게 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분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을다시에 대해서 이 묘가 남아있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이장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구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가 남아있어. 그 다음에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 을이 자식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 분묘의 조건은 뭐예요? 평생이다 이 말이에요. 평생. 되게 센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지금 갑다시 또는 또는 갑다시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못 파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뭐 치료나 받아먹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땅 팔아먹기가 힘들어져요. 땅 사는 사람은 왜 이걸 살까? 개발하려고 사는데. 개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 묘 때문에. 그럼 땅값이 똥값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판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죠? 자, 지금부터 봅니다. 색깔 바꿔서 해볼게요. 이런 상황인데, 못 파내는 상황이야, 지금 갑은.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있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비가 많이 오더니만, 홍수가 나서 이게 떠내려간 거야. 어느 날 가봤더니 깨끗해. 그러니까, 갑다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알터니가 빠진 거야, 이거, 완전히. 깨끗해졌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판사가? 묘가 남아있고, 관리를 계속하면 영구적이라고 했으니, 묘가 없어졌잖아. 그거 뭐, 이거 희소식이야. 그거 끝난 거지. 잔치했을 수도 있어, 여기서. 근데, 좋아했는데, 기뻐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 가보니까, 묘가 새 묘가 여기 써져 있는 거야. 새 묘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유골을 찾아왔대. 그래서 묘자리를 다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한판 붙는 거야. 땅 주인하고 이 묘자리 주인하고. 묘자리 주인은 뭐예요? 아니 유골이 있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간 건데 그 분묘기득권 주겠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고 땅 주인은 뭐예요? 떠내려갔으면 끝났지. 없어진 건데. 그래서 둘이 싸운 거야. 그랬을 때 판사가 이제 이 판사들이 할 일이 많아요. 판사가 중간에 딱 나타나서 판단해 주는 거지. 그 판사 판단은 뭘까? 이건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불가항력적으로 잠깐 떠내려간 거야. 그래서 유골을 수습해 올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유골을 찾아올 수 있어서 다시 묘자리에 써놨다면 이 묘는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땅 주인은 좋다 말았죠? 그게 이거란 말이야. 이 판례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여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의 주권은 아직은 뭐예요?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판례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하는 내용 중에서 11월 달에 하는 내용들은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그게 뭐냐면 묘가 많잖아. 우리 지금 전국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진짜 온 산에 다 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묘가 있잖아요. 전국에 다 묘가 깔려 있게 되고 그걸 계속 묘자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작 써먹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을 바꿨어요. 이거 묘를 줄이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묘보다는 장사문화를 바꿔가지고 뭐죠 요새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납골 시설, 납골 땅, 뭐 수목장 이런 거 좀 하자는 거예요. 묘자리 좀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묘자리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써볼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0년도에 만들어서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는 지금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다 이렇게 될 정도로 중요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거의 올해 2문제나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줄이겠다. 이런 게 목적이에요. 묘 좀 줄이고 땅덩어리가 좀 비좁으니까 그 다음에 뭐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납골시설 이런 식으로 봉안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 문화를 바꾸자. 수목장 같은 거 만들어서 그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맘대로 묘자리를 써놨어요. 근데 20년 지날 때까지 땅 주인이 시비 안 걸었어요. 그럼 20년이 딱 되는 시점에 이 묘자리 쓴 사람은 분묘 기지권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글자로? 시효취득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법을 통해서 묘를 줄인다며요. 목적이.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묘자리 써놨죠. 그 묘는 20년이 지나도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안 생기는 걸로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2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렇죠? 아까 근다고 그랬죠, 아까. 시효취득. 근데 이제 이 법을 만들어서 법이 시행된 뒤에 남의 땅에 함부로 묘자리 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20년이 또 지나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묘가 차츰 줄겠죠. 그러니까 매장하는 것보다 이제 화장해서 뭐 납골 시설이나 또는 수목장 하는 것들이 늘면 묘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남의 땅에는 함부로 묘자리 써놔도 20년 지났다고 해서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 안 하면 묘가 또 줄겠죠. 그러니까 이건 묘를 줄이려고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요 내용도 시험에서는 아주 뭐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몇 년도? 2001년도 1월 13일 기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01년도 1월 13일 기준에서 언제 묘가 써진 거냐. 그 전에 설치된 묘는 아무리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효취득. 근데 법 시행된 뒤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함부로 써놓은 묘는 20년 지나면 다 소용없어요. 오케이, 그거 하나.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도 지금 보면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민법에도 여러분들 배우는 내용이에요. 민법에도 나오고 중개실무에도 나오고 근데 거의 출제 비용이 매년 한 문제. 자, 명의신탁이 뭘까요? 여러분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아. 내 건데 딴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지. 차명. 근데 우리 어제도 이제 뭐 통장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통장 만들어서 딴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금융실명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같은 취지로 부동산 실명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자. 그 사람이 자기 건데도 딴 사람 앞으로 등기를 딱 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A 거.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야. 근데 P 앞으로 등기를 돌려놔. 그럼 등기부를 떼면 P 이름으로 나와.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자가.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가 P로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안쪽으로는 누가 진짜 주인이야.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 이 사람이 가짜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하죠? 왜 한대요? 둘 중에 하나요. 이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럼 다 자기 명의로 해놓게 되면 종부세에서 세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자기 명의로 막 않고 딴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다고. 이 사람이 명의를 맡긴 사람이니까 신탁자라고 그래. 신탁자. 어려운 말로. 여기는 저 명의를 맡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를 맡아 갖고 있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탁자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맡긴 사람, 맡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둘이. 이건 이유가 첫 번째가 세금 줄이려고, 두 번째 상황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재산이 없어. 이게 유일한 재산이야. 근데 A가 빚이 많아. 빚이 많으면 A의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쳐들어올 수 있죠. 돈 받으려고. 강제 집행해서 이걸 경매 치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빚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기 집을 날리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빚이 많으니까 슬쩍 딴 사람 입으로 돌려놔 이렇게.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이 사람 걸로 취급이 되니까 A의 채권자들이 우리 뭐 달라지기 힘들게 된다고.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아내는 재산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돌려놨어. 그러면 남편의 채권자들은 이 아내 재산에 함부로 못 들어와. 근데 이게 둘 사이에 짜갖고 진짜 이 사람 건데 이 사람 앞으로 이렇게 해놨다. 그런 게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뺏어올 수 있어. 근데 그러기 전에는 재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남편 빚을 갖고 아내 재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진짜 소유자가 이렇게 빼돌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신탁자, 이 사람을 수탁자. 둘이 짜고 하죠. 그 짠 것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그래요. 약정. 약정이 약속이에요. 그에 따라서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가요? B 앞으로 넘어간다. 재산 빼돌리는 거 이게. 이건 재산 빼돌리는 거. 근데 목적이 뭐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쪽은 재산 빼돌리는 거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두 개가 반대 개념이요. 거의 둘 중에 하나네. 재산이 너무 많아서 명의신탁하고. 재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빚이 많아서 명의신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예, 왜요? 이 사람 건데 요래 이렇게 되면 세금 같은 거 줄인다잖아. 세금 걷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나쁜 거잖아. 나쁜 거. 빚 안 갚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예, 그래서 명의신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의신탁을 어떻게 보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금지야, 금지. 하게 되면 처벌해요. 이 명의신탁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 생겼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명의신탁은 일제시대에 생겼어요. 일제시대 때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건 들어보셨어요? 공시법 아직 안 하셨어요? 이번 주에 3번 먼저 했어요? 공시법 했어요?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때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을 인정 안 하겠다고 하면서 등기하게끔 강제했어요. 그래서 그때 등기해야만 했던 대표적인 재산이 뭐였냐면 종중 땅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유권을 인정받고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종중 땅인데 그러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면 될 텐데 그때 당시는 종중인, 종중 뭔지 알죠?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못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종중 땅은 종중 명의로 등기 못하니까 등기 안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 날리게 될 판이야. 그래서 꾀를 낸 게 종중 땅이다 그랬을 때 종손 이름으로 딱 등기를 한 거예요. 에? 을 이름으로. 실제 누구 땅인데? 종중 땅인데.
그래서 소유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거기서 처음 온 게 뭐예요? 명시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명시탁이에요. 종중 땅인데 종손의 이름으로 등기. 보통 종손의 이름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종중 땅에 대해서 종중 이름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지금 현행법은. 그러니까 지금은 명시탁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옛날부터도 그렇게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종손 앞으로 등기되고 그런 땅, 그런 종중 땅도 꽤 있었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해방되고 나서 막 7, 80년대 막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격변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산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고 뭐 빚을 갖다 피한다 그거보다는 재산 많은 사람이 재산을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세금 줄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막 그렇게 보도에 나오진 않지만 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 신고된 거 보면 판사하는 사람들이 재산 얼마 있냐 그러면 얼마 없어. 근데 퇴근만 하면 그냥 재산이 많아져. 퇴근이라는 건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관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는 다 뭐예요. 친척들 명의로 다 재산을 이렇게 해놔. 분산시켜놔. 그리고 겉으로 얘기할 때는 뭐예요. 나는 아주 그냥 청렴한 그런 그래서 그때 판사들이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명시탁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뭐예요? 분산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세금 줄이기 위해서 그게 명시탁이 그래서 많이 이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절하기 위해서 90년대 중반에 명시탁은 금지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탁 하게 되면 그 관련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요 갑의 부동산인데 을 앞으로 이렇게 돌려놨죠. 둘이 명시탁 약정을 해서 이렇게 돌려놨죠. 짜가지고 돌려놨죠. 등기를 을 앞으로 해놓은 거죠.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 지금부터 요 틀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신탁자고 요 사람이 등기 명의를 갖다 빌려준 수탁자라고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 신탁자. 처벌도 하고요. 그죠? 처벌하는 거 어떻게 처벌하느냐. 여기 신탁자 같은 경우는 갑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누가? 신탁자가. 듣기만 하세요. 두 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예요. 수탁자는요. 수탁자 누구죠? 등기.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된다고.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네. 신탁자 수탁자. 이거 처벌받은 사람 보셨어요? 근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법은 엄해 아주. 이렇게. 더 나가서 보세요. 요 신탁자는 자기 재산 빼돌린 사람이죠. 신탁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재를 받냐면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돌려놨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와야 돼. 이렇게. 이걸 실명 등기라고 그래. 너 이름으로 등기해. 이렇게. 이거 안 하죠? 안 하면 실명 등기를 이렇게 등기 안 찾아오죠? 안 찾아오면 찾아오라고 이행강제금을 10%씩 부과해. 그러니까 1년 내에 안 찾아오면 실명 등기 안 하면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라고 쳐봐요. 이행강제금 얼마 물려요? 1억. 10%. 자, 1년이 문제가 아니고 또 1년이 또 지나. 2년이 되도록 안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20%야. 그러면 또 이번에 2억이야. 그러니까 1년 내에 안 찾아오면 10%. 그때부터 또다시 1년 내에 안 찾아오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20%. 합이 몇 프로예요? 30%야. 그러면 10억 부동산이다 그러면 실명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안 찾아오면 최고 몇 프로까지? 30%까지 뜯겨. 형사처벌까지 하고 30%까지 뜯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사람이 요 앞으로 이렇게 남 앞으로 이렇게 등기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요 금액 10억에 30%까지 요 사람한테
신탁자한테 과지금을 물려. 누구한테요? 신탁자한테. 몇 프로 물린다고? 30%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왜 물리냐면 하지 말란 짓을 했기 때문에 물리는 거야. 명시탁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짓이죠. 말 안 듣고 했죠. 그러면 그때 해서 형사처벌도 받지만 뭐예요? 돈으로도 물려. 얼마? 3억이야. 그 명의신탁을 했다가 들통이 난 신탁자는 어떻게 처벌받는지 한번 보세요. 형사처벌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실명 등기 안 했을 때는 합치면 최고 30%까지 3억까지 뜯겨. 그 다음에 실명 등기 관계없이 과징금 무조건 물리는 거야. 과징금 또 얼마까지? 30%까지. 두 개 합치면 어떻게 해? 60%까지야. 재산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되게 법이 센 법이에요. 센 법이요. 형사처벌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요. 여러분 징역 1년만 갔다 오려고 해도 이게 사람 다 버려버려요. 근데 5년 이하에다가 벌금도 2억까지 되니까 완전 박살내버려요. 신탁자. 수탁자는요. 이렇게 형사처벌 받고 끝나. 이 사람 재산 아니죠. 실제. 등기 명의 빌려줘서 좀 도와줬을 뿐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을 봤을 때 명의신탁을 다 하나씩 하고 계신 분들 같아 지금. 눈빛이 지금 심각해 지금 어떡하나 이렇게. 이게 명의신탁에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끝나. 명의신탁이 이건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잖아. 둘이 짜갖고. 그랬을 때 자 녹색으로 해볼게요. 요게 사법적인 그러니까 그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둘이 짠 것도 무효고 요 등기 난 거 있죠. 이거 싹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놓으면 등기부 떼면 을 이름으로 등기가 나오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요 사람 걸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이 명의신탁 하기로 한 약정 그에 따른 등기 싹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무효가 뭐죠? 무효 이거 배우셨나 모르겠네. 없던 게 돼요. 이게 없던 게 되니까 소유자는 누구로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까? 갑의 채권자들은 혹시 돈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걸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 거니까 이걸 강제 집행을 해서 돈 받아갈 수 있죠. 강제 집행한다는 게 이제 경매 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채권자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무효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께 되니까 종부세 막 물리고 그럴 수 있죠. 세금 많이 물릴 수 있죠. 빼돌려놔도 소용없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빼돌려놔도 소용없게 만드는 게 이거라고. 다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은 어떻게 해요? 법에서 못하게 만들어요. 거의 금지인데 거의 100%에 가까워요. 명의신탁은 뭔지 아시죠? 했다가 만약에 들통나면 어떻게 돼? 둘이 짠 거, 등기 넘어간 거 싹 뭐예요? 무효가 돼서 싹 무효해서 이 사람 걸로 취급해버려. 그러니까 빼돌려놔도 어떻게 해요? 소용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명의신탁 한 사람은 잡아다 족치죠. 이렇게. 돈도 물리고 이 사람도 같이 형사처벌 받죠. 이게 큰 틀이야. 이게 큰 틀.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데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요 사람이 그들한테 이 사람 거야. 이 재산이 너무 많아. 빼돌리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착해. 말도 잘 들어. 그래서 부탁을 하지. 그래서 이 사람 앞에 등기를 넘겨놔. 둘이 짠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로 나와? 일로 나오지. 근데 진짜는 누구 거야? 갑거지.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무효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죠? 나라 법에서. 이것도 무효로 만든다고 그랬죠? 이게 들통나면 둘이 짠 게 이 사람 건데 이렇게 돌린 게 들통나면 다 이거 무효로 만들어. 그러면 누구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임자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 이거 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걸로 취급되고 되니까 뭐 좋을 것 같지만 형사처벌 받는 게 있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
그 다음에 명의신탁을 했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30%까지 과징금을 물려요. 10억이면 3억. 그 다음에 이제 실명 듣기를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이렇게.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또 합쳐서 30%까지 뭘 물려요?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명의 빌려준 것도 이것도 처벌 대상이야.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명의신탁이 아까 그거 양자는 명의신탁 꽤 많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의리라고 생각해봐. 착한 사람이야. 근데 등기부 떼면 제가 의뢰할게요. 제 이름으로 나와.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잘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다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아, 이거 내 거 되면 돈이 크겠는데, 그죠?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뭐 쉬쉬하는 거잖아, 사실은. 모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이 꿈을 꾸죠. 나쁜 꿈인가? 좋은 꿈인가 모르겠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복권 사야 되겠네. 복권 산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 못 사는 거야, 지금. 또 잊어먹고 또 넘어가. 꼭 토요일 날 한 8시, 9시 되면 생각나는 거지. 이 팔아먹는다는 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 말이지. 이 사람. 이 사람 법적으로 진짜 주인이야? 가짜 주인이야? 가짜 주인이지.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잖아. 이게 무효니까. 가짜 주인한테 등기를 가져왔어. 돈 주고 사왔어. 이 사람은 가짜 주인한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혹시 등기법 시간에 이거 배우셨을까? 아직 안 배웠어요? 응. 가짜 주인한테는 소유권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진짜 주인한테만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짜 주인인데 어떻게 소유권을 가져와? 소유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못 가져오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돈 주고 사왔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 못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등기명의는 병 앞으로 돼 있죠. 등이 다시 이걸 갖다가 이제 정한테 팔아먹죠. 돈 받고 팔아먹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가짜 주인이죠. 여기가 가짜 주인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등기명의가 왔지만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 못하게 돼. 그래 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가서 다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법의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 진짜 주인만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주인, 가짜 주인이네. 근데 이렇게 너 등기 가져왔지만 너도 가짜야. 등기 넘어왔어. 너도 가짜야. 누가 진짜야? 갑이 진짜야.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 된다면 이제 정한테 와서 무슨 소리 할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소유권자야. 등기 내놔 하고 뺏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등기 가져올 때 돈 주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아닌가? 돈 주고 이걸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예요? 돈 내놔라 해야 돼.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이거 등기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등기는 날라가 버렸지만 준 돈 이것은 받아 처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내놔라 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소송해서 받아야지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와면 그나마 좀 그럴 수 있어. 계속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진짜 주인만 인정받아 이렇게 하는 그거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계속 거짓된 거래가 일어나서 나중에 한 방에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못하고 계속 소송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기겠지. 여기한테 이기겠지. 여기는 또 뭐예요? 여기한테 이기겠지. 이기면 뭐하냐고. 이 사람은 뭐 그 돈 팔아가지고 받은 돈 어떻게 하겠어? 땅속에 묻겠지 이제. 묻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판결에서 이겨봤자 받을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계속 다 뒤집어지잖아.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저희 대학교 법대 들어가서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배웠어. 등기법하고도 관련돼 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 2명만 있을 때는 임자가 요 사람인데 둘만 있을 때는 여기 3자라고 그래. 병까지 가잖아, 등기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이걸 끊어놔야 돼.
계속 병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일단 이 속사정을 모르든 선이라고 그래요. 이건 배우셨겠죠? 알든 이건 뭐라고 그래? 예, 악이. 악이라는 게 악한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고 요 사정을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선인은 요 사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정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유효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유효한 걸로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로도 계속 유효죠, 이제. 그 뒤로 계속 소유권 취득해줘, 이제. 뒤집어질 일이 없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피해를 봐야 이제 소유권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사람만 피해보고 끝내자는 겁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아,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지. 그러니까 뺏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요 이상 가면 아, 그건 심각해지는 일이야. 그래서 그때는 요 사람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딱 해버리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한 사람만 피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누가 소유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부터 문제가 없어,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날아가는데 사실은 자기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 이제. 야, 너가 받아 처먹은 돈 내놔라 하겠지.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이 사람 돈이 있을까, 없을까? 배째라 그러지, 돈 없다고 그러지, 이제.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지. 없지. 숨겨놨지, 벌써. 그러니까 수탁자 할 만해. 중간에서 한 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할 때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잖아. 믿을 만한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된 거야, 여기. 근데 수탁자들은 기회만 되면 팔아먹는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이 신탁자들이 끙끙 앓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명시탁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세 번째 시간에 할 텐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이 명의시탁 금지는 누가 이거 수업을 잘 들어야 되냐면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돼. 이게 명의시탁 해놨다가 재산을 찾을 수나 있겠냐 이 말이지.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 것도 있고. 자, 어떤 게 있냐면 의뢰 부동산을 갑이 돈 주고 사. 그래서 계약을 해. 그래서 자기 앞으로 원래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나서 잔금 치르고 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 매수인 앞으로. 근데 이렇게 등기를 계약은 이렇게 하지만 등기를 이렇게 가져오면 자기 재산이 불어서 세금 많이 내게 생겼어. 그래서 갑이 정말 착한 병한테 부탁을 해 가서 삼촌이 이 재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계약한 게 있는데 너 앞으로 등기 좀 해두자. 그럼 너 명의로 되면 너도 재산세 나고 막 그럴 텐데 그거 내가 다 대줄게. 그런 건 내줄 텐데 너 앞으로 등기 좀 해두고 삼촌 좀 도와줘라. 세금 너무 많이 나서 미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요 병이 삼촌 그러면 뭐 알았어요. 이렇게 한 거야. 뭐 관련된 세금 나오면 이게 다 내주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계약서는 이렇게 쓰고 막상 등기 칠 때는 요 매도인에서 요 조카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온단 말이야. 아까 저번에 사례는 뭐예요? 둘이 짠 거잖아. 여기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요 등기는 이렇게 넘어오도록 계약을 한 거지. 계약은 이렇게, 등기는 이렇게 둘이 짜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구죠? 신탁자, 수탁자. 요 사람이 누구죠? 수탁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을 때 매매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유효라고 그래요. 아니, 그 계약은 약속이잖아. 약속. 우리나라 말로 약속이야. 팔기로 했죠. 사기로 했죠. 약속한 거죠. 계약이죠. 그건 무효로 할 이유가 없지. 그죠? 그렇지만 아까 봤듯이 명의시탁에서 둘이 내 건데 네 앞으로 등기해두자. 이런 약정은 어떻게 해? 이런 약속은 효력이 없어. 이거 아까 하지 않았어요? 명의시탁 약정은.
둘이 짠 것은 무효야. 그 다음에 등기도 무효야. 아까 했잖아. 명의시탁해서 재산을 이렇게 이 사람 앞으로 돌려놔도 소용없어. 그 법적으로는 소유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을이. 등기부 떼면 누구 이름이 나와? 등기부 이 상태에서 등기부 떼면 누구 이름이 나와? 병 이름이 나오지. 근데 등기부에 나온 이름이랑 법적인 소유자하고는 별개란 말이야. 법적으로 소유자는 누구예요? 다 무효니까. 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계약이 유효니까 잔금을 다 치렀다면, 잔금을 다 줬다면 요 매수인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등기 내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이렇게 가져올 권리가 있다고. 이 사람은 소유자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게 돼. 여기 보면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병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등기를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등기법을 안 배워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등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넘겨줘야 돼, 얘는. 예. 그렇거나 말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야? 그게 아니지. 이 사람 어떻게 처벌받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30%까지 과징금 물리고 명의시탁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실명 등기를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 등기 가져와야 되거든. 안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안 가져오면 몇 프로? 30%까지. 첫 해는 10%. 두 번째 해까지 안 가져오면 20%. 이렇게 된다고. 아까 했었잖아. 이 사람도 처벌받네. 예, 형사처벌이야. 뭐야. 구체로 기억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처벌받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법에서 막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면, 제3자한테 정한테 넘어가면, 정은 소유권을 쥐어가지고, 왜냐면 요 사정을 알든 모르든 요 등기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 그럼 여기가 뭐예요? 소유자. 그러면 여기는 법적 소유권을 날려먹어. 여기가 소유자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끊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딱.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방화벽 비슷한 거야. 예. 여기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가짜라고 해서 여기도 계속 가짜 그러면 불이 계속 번지잖아요. 여기서 방화벽 치듯이 딱 끊어놨어. 너는 가짜지만 여기는 소유권 취득해. 이렇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잘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저희 대학교 1학년 때는 이걸 이해 못했어.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데 가짜 주인한테 넘겨봤는데 얘를 소유권 인정하는 게 도대체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막 갈등을 느껴. 근데 만약에 계속 넘어가는데 전부 다 가짜 다 뒤집어져 이렇게 되면 못 산다니까, 우리 사회가. 할 수 없이 끊어놓은 거야, 할 수 없이.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지. 자, 하나만 더 이제 사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11월 달에 조금 이제 좀 심하게 지금 하는 것 같긴 해, 지금. 등기법도 안 배웠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 지금. 근데 다시 한번 해봐요. 요 세 번째 케이스는 갑이 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요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근데 자기가 직접 사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이 사람이 또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세금 걱정이야. 그래서 방법상 앞잡이를 내세우는 거야. 다 자기 대신 계약할 사람을. 그래서 앞잡이 을을 내세워서 요 부동산 주인 병하고 계약도 하고 등기도 누가 앞으로 가져와? 을. 숨어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숨어 있어. 돈만 줘, 이렇게. 둘이 짜. 야, 내가 돈 주려니까 이 삼촌이 세금 걱정 때문에 미치겠다.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너 계약하고 등기도 너 앞으로 갖고 있어. 만약에 혹시 너 앞으로 등기돼서 나온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다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한 조카는 또 뭐예요? 삼촌 말 듣고
중개업소 이런 데 앉아갖고 병하고 계약서 쓰고 등기도 을 앞으로 딱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기가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예요? 신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예요, 수탁자. 등기명의 빌려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런 명의신탁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된다고. 아니, 명의신탁 지금 할 태세인데 지금? 명의신탁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 명의신탁 하기로 한 약속, 무효. 그에 따른 등기, 무효. 매매계약 무효. 막 이렇게 막 될 판이야, 지금. 이거 소용없게 만들어놔서 법은. 원래가. 근데 이거 어렵다는 게, 이걸 무효로 만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효로 만들면, 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한테 판다고 해서 집을 판 거잖아. 어? 10억에 이 사람한테 집을 팔았어, 지금. 잘 팔았다 하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돈 갖고 딴 데 가서 집 사서 지금 병원 잘 살고 있다고. 이 사람은 몰랐어, 이거 몰라서 우리 산 걸로 생각했지. 그쵸? 그래서 자기는 지금 딴 데 가서 집 사서 살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건 무효 이렇게 되면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을이, 야, 병, 너 잘 모르지만 우리 뒤에 우리 둘이 이거 짠 거 있거든? 이거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짜서. 이게 무효거든? 다 무효니까 등기 가져가시고 10억 내놓으세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 여러분 의미가 있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 팔 때 10억이었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9억 됐어. 그럼 이 사람 사자마자 1억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뒤집어 버리고 싶잖아. 어? 그래서 이 부동산 주고 다시 10억 돌려받고 싶잖아. 그럼 방법이 있다 없다? 원래 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돼? 무효야. 다 무효야. 무효니까 등기 가져가시고 10억 내놓으세요. 그래야 돼. 뭐 이 사람은 어떻게 해? 10억을 줘야 돼. 주려면 돈이 없으니까 이거 팔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10억 줘야 되고 그 집값은 지금 9억으로 떨어졌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둘이 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게 무효라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하면 이 사람 억울하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몰랐다면, 이거 몰랐다면, 자, 지금부터 봐요. 몰랐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약정 무효야. 약정 무효인데, 요 등기는 유효, 계약은 유효,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람이 줄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요거 또 끊어놓은 거야.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가 돼요? 을이 되는 거야, 을. 이해가 되시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눈치가 좀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아니 둘이 짠 거야. 이번 시간 다 했어 이제. 짰는데 을이 뭐냐면 수탁자. 앞제비. 이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사실은 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을한테 판 걸로 생각했지. 10억에. 그래서 계약도 쓰고 등기도 을 앞으로 넘어가서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사실은 갑이 뒷돈을 댄 거잖아. 돈. 이거 자금주예요. 이 사람이 10억을 대가지고 둘이 짜가지고 앞제비 내세워서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도 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무효. 원래 등기도 무효가 돼야 될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뒤집어지면 이 사람이 피해볼 수 있잖아요. 딴 데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럴 때 한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 계약도 유효, 등기도 유효로 보면 이럴 때 소유자는 누구게? 저 집에 대한 소유자는? 을로 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을이 너무 예뻐서 소유권 취득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을이?
이 사람 생각에서 소유자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F사가 아니요, 이 사람. 수탁자인데 잘못한 거잖아요. 이 사람 형사처벌 받겠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받는다. 형사처벌. 이 사람은 형사처벌 받아요? 밑에 있는 사람? 명의수탁 하지 말라는데 했잖아, 이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받아요? 30%까지 과징금 엄청난 거예요. 또 여기까지만 받아. 이행강제금 얘기하지 마요. 안 생겨 그건.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상으로 봤을 때 무효죠. 근데 얘네들은 유효다. 그래서 여기가 소유권자로 취급된다. 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또 뭘 꿈꿀까? 수탁자는. 여기 잘못하면 이거 막 좀 뺏길 염려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팔아치운다.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붙는 거야. 처음 믿었다가.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 건너갔다. 그럼 여기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돈 주고 이 받아 챙긴 돈이 있겠지. 그 돈은 사실 여기 줘야 되거든. 갑이 여기다가 야, 돈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럴 때 명의수탁에서 기회는 누구한테 오냐? 수탁자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수탁 좀 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데, 자, OX 문제 중에서 볼게요.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명의 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명의 신탁한 사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랬지 아까? 실명 등기 안에서. 자, 차츰차츰 해봐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지문이라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사람 신탁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를 했죠. 등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 근데 명의신탁 사실이 들통이 나면 우리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빨리 이렇게 찾아와야 돼요. 이걸 실명 등기라고 그래요. 1년 내 안 하면 뭐예요? 10%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또다시 1년 내 안 찾아오면 뭐예요? 두 번째는 20%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틀렸고 그 앞쪽에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것도 틀렸죠? 100분의 20이 아니고 첫 해는 10%, 두 번째 해까지 실명 등기 안 하면 이번에 20% 이렇게 2대 때립니다. 10대, 20대 2번 때립니다. 매년 아니죠. 무조건 20%도 아니죠. 첫 해는 10%, 두 번째는 2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요게 지금 올해 기출 지문들입니다. 여기 지금 5번, 6번, 최근 기출 문제 지문들이에요. 올해는 아니고. 자, 5번 보십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갑을 막 이렇게 나와요. 친구 병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로부터 병 명의로 등기를 했다. 자, 이거 같죠? 이거 같죠? 이거. 그죠?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 부동산, 이거에 X 부동산에 대한 뭘 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친구 병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이거 약정에 따라서 을로부터 병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이 말. 요 케이스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때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둘의 명의신탁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협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떼먹거나 재산을 빼돌거나 그런 목적이 없을 때는 그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요?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가 돼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자를 누구로 봐요? 을로 보고
현재 등기부 때문에 누구 이름이 나오고 병이 나올 거고 근데 소유자로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된다. 지금 5번은 그래서 X죠. 약정과 등기가 싹 뭐예요? 무효다. 이번에 6번 볼게요. 이거 보고 쉽니다. 2023년 10월 7일 갑은 친구 을과 친구 잘 사귀어야 해야 돼요. 친구 을과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수탁자로 하는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을을 수탁자로 내세운 거예요. 그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 명의수탁이라면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칠판 보세요. 요 케이스는 요 케이스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갑은 친구 을과 이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이 사람이 수탁자로 내세워 앞잡이로 내세운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고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란 말이에요. 이거네 이거 그대로.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다 이 말이죠.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이 말은 잊어먹으세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병이 그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더라도 알았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악이. 몰랐으면 선의. 그죠? 악이더라도 병으로부터의 이전 등기를 마친 을은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기 을이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계약이 유효가 되고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X부동산의 소유자 병이 이 명의신탁 사정을 몰랐어야 되죠. 몰랐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6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알았더라도. 악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론. 만약 이게 아니고 알았어. 이거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무효고 이 매매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쌍무효 뭐일 때는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쌍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뒤집어져도 뭐요? 너 보호 안 해줄 거야 이 뜻이에요. 왜? 알았으니까. 이거 알고 한 거잖아. 너 이거 이런 관계 알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도 얘네들이 뒤집어도 너는 보호받지 못해 이런 뜻이라고. 그럼 보호해 줄 경우는 이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이걸. 이 속셈을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해? 선의일 때는 유효. 등기도 어떻게 되고? 유효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이게 민법 시간에도 실명법에 대해서 배우셔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욕심을 내서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처음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얘기가 돼버려서 등기법도 안 배우고 막 그래서 좀 한번 들어놓으시고 다음에 또 할 때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많이 이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